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인공지능 자산관리 앱 에임 하고 계시는 에임의 이지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뵙긴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메일 하나 받았는데 그 에임의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하고 기술 사이의 어떤 공간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한 지 이제 6년, 7년 돼가네요. 네. 그래서 그 전생은 헤지펀드 매니저였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현생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앱 서비스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의 이름이 에임이고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인데 Automated Investment Management라고 자동화된 자산 관리, AIM이라는 뜻도 있고 목표지향적인 삶, 그래서 뭔가 목표를 이루다. 그 골프하실 때도 많이 쓰시잖아요. 에임하다. 그래서 동사와 명사의 뜻을 둘 다 갖추고 두 가지 뜻을 가진 그런 걸 만드셨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부터 이제 투자자문 서비스가 시작돼서 에임 사용자가 2017년에는 200명밖에 안 됐는데 2018년에 2만 명을 넘어서고 2019년 30만 명, 그리고 최근에 100만 명을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홈페이지 한번 보니까요. 6월 말 현재로 101만 9,708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계약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자산이죠. 이게 6,502억 원 정도 되는 그런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지혜 대표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과거 약간 경력들이 좀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미국 월가 쪽에서 좀 활동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대생이어서 공대생이 월가에 들어간다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다녔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셨던 회사가 이제 월가에 헤지펀드들이 있었고요. 대기업에 가야겠다. 그래서 대기업은 당시에 시티그룹 자산운용이라는 곳이었고요. 거기에 퀀트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물리학자,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자산운용을 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시작한 커리어가 아케이디안이라는 보스톤에 있는 회사로 옮겨갔고요. 아케이디안은 말 그대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퀀트샵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퀀트들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자산운용할 때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행위는 아예 하지 않는 곳이에요. 퀀트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주로 그런 일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많이 알려진 거는 파생 상품을 스트럭처링하는 영역도 알려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운용을 하는데 모델링을 데이터로 하는 곳, 또는 트레이딩을 할 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영역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요. 말씀드린 스트럭처링,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 저는 가장 첫 번째 운용업, 기업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하는가를 고민하는 곳. 그래서 이제 혹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수치화하는가,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의 일을 한 다음에 실제 자금을 투입해서 내 아이디어를 투자라는 행위로 실현하는 곳, 그런 곳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가에서 어떤 자산운용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고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에임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에임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자산 이런 거에 쭉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좀 네. 그 시장 얘기부터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 네. 올해는 하반기에 좀 어떻게 될까, 좀 리스크 요인과 상승 요인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박사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매크로 관점에서는 네. 저희는 자본시장 사이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자본시장이 그 리세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팬데믹, 리스크 오프라고 불러요. AIM에서는 리스크를 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얼리 사이클이라고 해서 리커버리가 시작됐던 것. 예. 그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건 경제 양적 완화로. 회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 예.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게 일반 사이클과 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미드 사이클이라고 에임이 명명해서 부르는 미드 것은- 사이클이요? 네. 중간 사이클 네, 뭐 이렇게 중간 해야 사이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중간 사이클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인데요. 예.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초기 변곡점이라서 시장에 아마 시각들이 양분화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승기라고 굳이 설명한다면 시장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는 한 스쿨이 있을 거고 예. 또 반면에 이거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시작된다. 변동성만 높고 예. 그래서 뭐 매파 비둘기파 이런 얘기도 많이 예. 최근에 연준에서 다루죠. 많이 나오는 예. 얘기죠. 예.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시기. 그래서 시장이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 에임이 많이 얘기 드리는 건 그 변동성이 항상 이 국면 초반에 있거든요. 예. 변동성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요건 자산 배분의 변화로도 줄 수 있고 투자 기간을 좀 넓게 보는 관점에서 자잘한 변동성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 올 한 해를 딱 봤을 때는 그 상반기 찍고 박사님도 분석해 놓으신 거 보면 예. 그래도 많이 올랐네? 라는 그 기쁨이 있는 상반기였잖아요. 예. 상반기 자체가 네. 저희 미국 지수 자체는 두 자릿수 다 네.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요. 네네네. 그게 말씀드린 그 빠른 리커버리의 끝국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드 사이클 때는 좀 더 현실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는 보통은 뭐 저희 매크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간 한 8에서 10% 초반이면 예. 일반적인 수준. 이제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의 볼리틸리티는 낮지만 굉장히 빠르게 시장 자산 가치가 올라오는 거랑 볼리틸리티가 굉장히 높으면서 그 상승의 기울기는 줄어든 이게 새로운 노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오르겠지만 변동성은 커지는 네. 그런 국면이 하반기에 좀 펼쳐질 네. 것이다. 예, 투자의 그렇게,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예, 네. 예,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그럼 리스크 요인 큰 거 하나만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거랑 예.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좀 본격화되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좀 큰 리스크 요인으로 네. 꼽으시는군요. 네.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짚어주셨지만 실물 네. 경제에서의 노동시장의 지표가 자본시장과는 괴리가 많다 보니까 이번 위기의 촉발제의 그냥 특성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일반적인 그 금리나 재정 정책과는 좀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좀 새롭게 경험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미드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금리가 오를 것을 좀 더 일찍 감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국면은 실제 노동시장 지표들의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여파가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조금 지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에임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으로 감지하는 것이고 아마 펀더멘털리스트들은 굉장히 많은 분석과 인터뷰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국면에서 일단 자산 배분 아무래도 이 대표님이 자산 배분 전문가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살짝 뭐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이 중요해서 사실 제가 가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이야기하면 네. 변동성을 낮추면서 동일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즉 덜 위험하면서 성과는 만족할 만하게 낼 수 있는 건가요?
많이 물어보세요. 네. 약간 금융 네. 이론과는 배치되는 거네요. 네. 리스크가 높으면은 성과가 높고 네. 리스크가 낮으면 성과가 낮고 이게 금융 이론인데요. 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예. 사실 그 프리미어, 퀀트, 헤지펀드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헤지펀드라는 정의 자체도 그 당연해 보이는 명제에 반하는 걸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예. 리스크는 줄이고 어떻게 수익을 높이지? 리스크가 높은데 수익 많이 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채권하고 저는 채권이라는 자산부터 먼저 얘기 드리려고 예. 채권의 수익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주식 포트폴리오에 더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미드 사이클 시작되고 레이 사이클은 더 심해요, 변동성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장 상황이 투자 초심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서 예. 그 어려움을 좀 덜자는 차원의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산 배분할 때 채권이라는 걸 보면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 하나만으로도 예. 뭐 60대 40 포트폴리오만 얘기하시잖아요. 예. 성장을 향해 주식은 가지되 40% 정도 채권 가지면 되게 안전하게 투자한다. 예. S&P 500만큼 얻는다. 예. 근데 리스크는 한 30% 줄어든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분산 방법이고 예. 여기에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욕심을 내서 상관관계 다른 자산 유형을 네. 많이 발굴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부동산. 네. 대체 투자 말씀하시는 네, 대체 거예요? 투자 예. 영역이죠. 음. 굉장히 그 대표적인 대체 투자를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국내 부동산하고 국내 주식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글로벌 투자할 때는 국내 자산의 그 비중이 한 2, 3% 정도니까 네. 뭐 액티브하게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그 외인들이 뭐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 했을 때 벤치마크 대비 뭐 한 3% 더 가져간다. 네. 그러면 뭐 1조짜리 펀드면 한 5% 정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5% 하면은 20분의 1조에 20분의 1이면은 1,500억 이렇게 되죠. 500억 정도가 더 우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규모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자체 그 두 자산 유형의 코릴레이션을 보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세계를 좀 넓혀서 보면 실제 분산 투자라는 것을 제대로 하면 미국 부동산은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 부동산과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몰기지 관련된 예. 그죠, 뭐죠? 주택 자금 대출과 관련된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노출은 똑같이 부동산이라 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실 때 에이미 요즘에 자산 배분해드리는 그 포트폴리오는 말씀드린 대체 자산이 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채권 비중을 줄인 것 같지만 유지하는 포인트는 변동성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고 네. 그리고 주식이란 자산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지다. 네. 주식이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해지다. 네. 예. 그래서 주식 자산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금이나 네. 요즘에는 원자재를 투자하라고 그러죠. 네. 또 일반적으로. 예. 네. 근데 사실은 그 우량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건 가장 액티브한 리스크 헤징이다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모두의 그냥 인공지능 자산 관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AI 자산 운용 이런 게 사실 젊은 하실 것 분은 많이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어떤 건지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그 액티브 투자 방금 말씀하신 뭘 이렇게 열심히 골라서 하는 네, 액티브 투자가 있고 그냥 그 지수 따라가는 패시브 네. 투자가 있는데 그럼 AI 자산 운용은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하는 건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일단 그 AI가 자산을 관리한다라는 관점이 예. 새롭냐 했을 땐 새롭지는 않아요. 말씀드리면 왜 새롭지 않은지 금방 아실 거예요. 보통 투자라는 걸 할 때 자산 운용, 뭐 펀드 매니지먼트 이런 거 생각하면 세 가지 일을
업의 구성 요소로 보거든요. 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리서치, 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라고 해서 뭐 시장을 공부하고 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영역. 네. 이게 매크로 경기일 수도 있고 싹 바텀업이라고 해서 기업 하나를 두고 샅샅이 연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이나 종목과 자산만 담으면 되게 편식하는 포트폴리오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예. 그 어떻게 포트폴리오 안에 사실은 최적화라고 보시면 되죠. 예. 내 리서치의 결과물과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과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잘 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설계했다고 해도 실제 시장에 나가서 트레이딩이라는 걸 하게 되면 네. 내가 원하는 전략을 잘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네. 뭐 볼륨 대 유동성도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내가 그 기대했던 가격 대비 어느 범위 안에서 실제 살 거 사고 팔 거 팔아도 네. 되는가. 이런 게 말씀드리면 research, portfolio construction, and trading 요 세 가지를 자산 운용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데 예. 이 세 개 다 기계로 가능하냐? 인공지능이 가능하냐? 네. 예. 3번은 굉장히 잘해요, 인공지능이. 사고 파고 네. 팔고 실제는 잘해요. 네. 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싸게 사고 빨리 그렇겠네요. 팔고. 예. 네. 사람보다 훨씬 예. 잘하고요. 예. 두 번째 portfolio construction 같은 경우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예. 1번은 사람도 잘할 수 있고 그 리서치라는 영역은 사람의 힘을 절대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정성적인 것들, 예. 기계가 뽑아내기 아직까지 어려운 것들을 사람이 뽑아내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걸 사람이 하느냐 영역을 보통은 펀더멘털 투자라고 부르고 예.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 퀀트라고 불러요, 여전히. 예. 근데 퀀트가 쓰는 기술 중에 AI 씁니다. 언제 쓰냐면 제가 뭐 어떤 것에나 AI를 썼을 때 좋다고 경험하진 않았고요. 예. 2003년 무렵에 사실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 하면서 좀 고민이 생겼었어요. 네.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의 그 상관관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더 분산하지라는 실체적인 고민이 있는데 예.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흥시장보다 더 완전히 지역적인 다른 시장에 한번 가보자. 이게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네. 알제리, 튀니지아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네요. 예, 섭사하란 아프리카 예. 또는 그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그 동북권 동유럽, 네, 예. 유럽들 그리고 남아메리카 중에도 센트럴 아메리카 좀 덜 알려진 곳 예. 뭐 들어보신 섬나라 뭐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이런 곳들도 있고요. 예.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가? 예. 위험 분산을 위해서 실제로 하기로 결정했고 기업 탐방을 다녔었어요. 근데 문제는 퀀트는 안방에서 데이터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 데이터가 충분하냐? 쉽지 않더라고요. 예. 데이터를 뽑아왔을 때 금융 데이터 일반적인 데이터를 뽑아오면 이 빠진 것처럼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속도도 느리고 하여 저희가 뉴스 정보를 가공하자라는 결정을 했고요. 예. 생각보다 영문 뉴스들이 많이 있고 이 로컬 굉장히 지역적인데 네. 영문 뉴스들을 가공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수치들도 들어있지만 그 실제 저널리즘에서 다뤄지는 센티먼트라고 하는 그 전망들이 있어요. 더 정성적인 언어로 이걸 수치화하는 작업에는 머신러닝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데이터를 채우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고요. 이게 벌써 제가 2004년에 저희가 실제로 프론티어 마켓 펀드를 런칭했었으니까 예.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17년 전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요즘의 형태의 인공지능은 아닐 수 있어요. 머신러닝의 초기 단계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시멘틱스라고 불리는 단어 체계를 정리해주는 기술을 썼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술은 하우의 레벨이니까 패시브 액티브 투자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 액티브 투자는 뭔가 벤치마크랑 다르게 내가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의견을 가지는 거니까 예. 이런 투자를 잘하면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패시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보통 퓨어 퀀트 펀드들은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래야 220라고 그래서 2% 운용 보수에 20% 성과 보수까지 네. 누구나 성과 보수. 기꺼이 네. 낼 수 있는 네. 위험은 낮고 수익은 음. 높은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음. 근데 반면에 이제 에임도 이제 한국에 도입했던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자산 관리를 되게 패시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벤치마크 기반으로 투자를 하느냐는 아닐 수 있는데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많이 썼던 그 금융 상품이 ETF였어요. 네. ETF는 상장지수 펀드이다 보니 패시브 투자의 표상 같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 또는 AI 자산 관리 자체가 패시브 투자로 오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저희가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산 배분이 달라진다는 건 이미 액티브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액티브 전략을 패시브 금융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가 에임은 가장 큰 숙제였고요. 아마 이 AI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주식 종목 레벨로 액티브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ETF라는 패시브를 쓰는 곳도 있어서 아마 시장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임 같은 경우는 액티브한 전략적 자산 배분을 비용 효율이 높은 패시브 금융 상품으로 구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운용의 세 가지 네, 요소부터 시작하셨는데 네. 리서치,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네. 트레이딩 네,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아무래도 트레이딩이나 포트폴리오 최적화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리서치에 어쨌거나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고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에미에서 하면서 네. 도움받은 거는 이제 ETF라는 약간 네. 패시브 금융 상품을 가지고 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네. 패시브 투자는 구별이 된다. 네. 이렇게 좀 조금 보완하면요. 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쪽에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그 리서치를 어떻게 하냐, 언제 기계가 더 잘하냐에 대한 그 정리는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방대하냐랑 데이터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 극강의 오른쪽 아래축 있죠. 데이터 양이 수만 개이고 움직이는 그 속도가 마이크로 세컨 단위로 내려오면 무조건 기계가 한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거든요. 에임이 이야기하는 매크로 기반의 자산 배분은요, 한 데이터 양은 한 중간쯤 돼요. 그래서 요 영역이고, 그 데이터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빠른 거 말고 한 3개월, 6개월짜리 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에임처럼 기계로 해도 잘할 수 있고요. 많이 알려진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 아마 많이 네, 레이 달리오라고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네, 네.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네, 네. 레이 달리오의 전략도 요 매크로 사이클 기반이라서 레이 달리오는 퀀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퀀트적인 기법을 안 쓰고도 그 사람도 잘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만약에 그 개인 투자자들처럼 정말 한 종목 찍어서 끝까지 내려서 분석한다. 그건 게 사람이 그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렇게 샘플셋이 작은 데이터는 기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략의 특성에 따라 기계를 쓰는 게 맞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지금 에임의 전략은 기계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I 운용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젊은 아까 방금 살짝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들 대박을 노리면서 한 종목만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네. 초보 투자자, 젊은 투자자들에게 좀 줄만한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금이 작을 때라는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 거금을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해 주는 사람 많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투자금이 하방 위험의 그 하한선인 거예요. 그 이상 잃지 않으니까. 어쩌면 되게 합리적인 투자인 것 같기도 해요. 하방 위험이 막혔다면 난 열심히 달려보지. 하나만 열심히 파겠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젊은이들이 내 원금이 작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자산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자산. 저희가 돌아가서 시간을 살 수 없는데 그분들은 그 시간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원금이 큰 거나 마찬가지라서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 왜 저희 72의 법칙도 얘기해드리지만 굉장히 그 탄탄한 기법으로 체계적인 기법으로도 그들이 부를 일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투자도 하시되 사실은 본의 아니게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종목 투자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의 자산 배분이나 그 전문가의 도움이 요즘엔 정말 많이 생겼어요. 에임 말고도. 그래서 자산 관리에 대한 그 시야를 좀 넓히시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만의 철학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에임도 막 접근이 되게 어려운 매체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창업자들이 있고 본인의 세계를 좀 넓혀가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시계를 좀 넓혀가라. 이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한테 드리는 우리 이지혜 에임 대표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이지혜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조선일보 머니 구독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재밌는 이름을 가진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란 것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고 이렇게 엄청난 그 경제학 박사님도 여러분 화면 속으로 쏙 들어오는 정말 멋진 세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지식 넓혀가시고 항상 원칙을 갖고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손에 닿을 수 있는 부는 이룰 수 있거든요. 한 30년 생각하시면 누구나 20억 정말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무언가를 이루기는 어려우니까 시간 부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자산관리의 대표 주자인 에임의 이지혜 대표님이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